전세는 이번에 그 주간 동향 발표된 거로는 뭐 0.03 정도 올랐는데요. 근데 지금 수도권 전세나 서울 전세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세도 사실은 매우 양극화가 됐고, 전세는 또 특징적인 거는 주택별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세 가격이 강세인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간 실거래를 발표하는 부동산원에서는 전세를 이제 면적으로도 좀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연립과 다세대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가 다 강세라고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전세가 강세인데요. 아파트 전세가 초강세고 연립과 다세대는 전세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이제 중순부터. 그거는 연립과 다세대 쪽에서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시세가 이제 준초토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연립과 다세대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오더라도 40제곱미터 이하 또는 59제곱미터 이하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층위를 보면은 40제곱미터 이하 전세가 제일 강세고요. 네. 그 다음이 59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넘어가는 전세는 아파트도 약세예요. 그러니까는 빌라 시장에서의 전세가 이제 건너와가지고 소형 아파트들을 건들면서 전반적인 59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초강세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다시 59제곱미터 25평대가 강세를 가니까 2인 가구, 3인 가구 시대가 대세가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밀려와서 그 소형 아파트로 전세를 살기 때문에 그런 강세인 것 같고요. 가구 구성원이나 숫자랑은 큰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세도 전세 대출과 또 전세라는 것도 금리의 역수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거든요. 작년 말 4%대 대비 3%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연간으로 보면은 뭐 4.5인데 지금 3.9니까 60pp 내렸고, 그 정도 내리면은 전세는 한 15% 올라도 되거든요. 그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밀어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 또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월세화로 전환하는 비아파트 쪽은 거의 다 끝날 것 같고, 그쪽 시장에서 다 이탈하는 것들이 이제 소형 아파트로 온다고 하면은 좀 안타깝지만 전세는 하반기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강세로 갈 것 같아요. 그쪽 수요가 조금 이전하는 게 있으니까요. 다만 그거를 좀 억누를 수 있는 거는 4월부터는 그 시장 금리에 대한 전망이 조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보통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는 이론적인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오른 전세가가 그럴 상황까지는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차별점인데요. 원래는 전세는 매우 우호적인 대출이고요. 주담대도 사실은 규제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대출이었는데,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전세 끼고 갭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주담대를 일으키든. 근데 현재는 전세는 규제가 없지만 매매는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만 오를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좀 눌림세가 있고 전세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가 계속 오르는 건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작년에 전세 사기 사건 재작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뭐 이런 전세 사기 관련해서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파트 소형 아파트 전세까지 이렇게 엄청난 월간 2%면은 연 20몇 %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의 상승은 과거 2020년 임대차 대란 때보다 더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될 정도가 되면은 주거가 또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 공급도 타이트하거든요. 서울은 인구 1000명 주택수는 450 넘지만 오피스텔 포함하면은 이제 세대 분파가 많다 보니까 세대 기준 보급률은 97%밖에 안 돼요. 오피스텔 넣더라도. 경기도도 인구 1000명 주택수 414호니까 경기도는 1000명당 주택수는 작은데 오피스텔 넣어서 세대당 보급률 10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주택에는 자연 공실이 한 3, 4% 있어야지 유도리가 있는 건데, 지금 너무 타이트한 상황에서 다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빌라 비우면서 아파트로 오니까 이제 완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그냥 폭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 시장의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그게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이쪽 시장 정상화를 시켜야 여기서 이제 주거 수요를 좀 흡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왔던 가계대출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월 가계대출은 월간 기준 마이너스 4조 9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2월에
1조 9천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3월에 대출의 감소폭이 좀 더 컸는데, 그런데 이번 3월에 3조 원 정도는 또 주택도시기금 고유 개정 회계로 이제 잡혔다고 하니까 2월 달이랑 뭐 유사한 규모다 이런 한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계 대출이 2월, 3월 거의 약 2조 원 정도 계속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전반적인 수요 위축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은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가계부채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중앙부처의 전반적인 목표는 가계부채 비중을 GDP 대비 100% 언더로 끌고 가는 거고, 지금 거의 101.46 막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가계대출은 2, 3월 마이너스니까 아마도 1분기나 뭐 2분기 지나면은 정말 100 언더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계대출 관리는 나름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SR 규제 강화가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DSR 적용을 한 22년 1월 달부터 월간 주담대 평균 증가액이 한 7, 8조씩 늘어나다가 거의 0조 원으로 붙어버렸고, 그리고 재작년, 작년을 통해 가지고 2년 동안 15조 원 넘는 대출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경제는 성장했기 때문에 GDP는 올라왔는데 대출은 내려왔으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거의 110% 붙을 뻔하다가 지금 101%까지 내려왔고, 이거는 상당한 진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매가 강세를 지금은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가계대출 규제가 집값의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를 줄여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집값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지금 벌써 4월인데요. 올해 5월부터 하반기 집값 어떻게 흘러갈 거다 보고 계세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4.10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 1분기에 그 소위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정부 여당 주도로 했던 여러 가지 주택시장 부양 프로그램들, 부양 정책 법령 개정들이 2분기 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몇 개는 폐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좀 실망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은 과거에는 수요 공급 이론에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결정 요인이었었는데, 2020년을 겪으면서는 지금은 자산시장의 특징을 갖게 되면서 금리라던가 통화정책 같은, 그리고 여러 금융 프로그램 같은, 그리고 전반적인 GDP나 굉장히 자산시장의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시장 영향을 받는 거는 매크로 지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심리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산 가격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총선 이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심리가 또 은은하게 작용하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이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실제 공급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화된 시장을 관리할 때는 연준이 하는 것처럼 굉장한 그런 버벌 서비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굉장히 세련된 수준의 버벌 서비스가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네거티브한 그 분위기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2분기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약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자산시장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갈 거니까 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서로 이제 논리 싸움을 하면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증폭해 나갈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막 공급 부족이다, 무조건 주택가격 상승한다 이런 논리가 힘을 얻어버리면은 실제 공급 주택 부족과 무관하게 소비자들이 그런 패턴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2020년 이전에는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움직이는 상품 시장이라는 그런 해석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의 그 코어라고들 생각을 했었는데, 20년에 정말 비상식적인 제로금리 수준, 그냥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가고 한국도요. 그리고 22년에 그게 다시 3.5로 올라왔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금리의 스윙이 자산 가격을 말 그대로 완전 쥐고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순간부터 주택이라는 그 상품이 공급 이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자산 시장의 특징을 갖는 주식 같은,
이제 그런 특징을 완전히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시장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맨날 연준 점도표 보고 연준 금리 전망하고 한국은행 매크로 전망하고 하면서 종전 부동산을 바라보던 때랑은 정말 다른 패턴대로 나오고 있어서 현재 저는 주택시장은 완전 자산시장화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